네, 채권 금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변화하면서 주식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채권에 계속 매도가 이어지면서 국채 금리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ETF 자금들은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증시 펀드의 투자 자금은 순 유출 4월에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글로벌 자금 동향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MTN의 김종효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동안의 시장 흐름은 저물가, 저금리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나타나는 양상이었죠. 물론 성향에 따라서 아니면 자금의 움직임에 따라서 채권 쪽으로 가거나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은 다시 이 디플레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유가가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부분들의 시장 반영이 결국은 금리의 급등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에 반응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모습은 결국 자금의 유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어느 한 국가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유가 하락 등을 통해서 대부분 국가의 금리가 모두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저성장은 이제 벗어날 것이다. 유가도 자극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독일, 영국, 한국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두 금리가 4월 달엔 급등했습니다. 물론 5월 초반 들어서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단기의 상승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이것을 반영하면서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보시면 지금 주식형, 채권형 모두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위험자산을 조금 분리하고자 하는, 위험자산에서 조금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의 급등이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자금 이탈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상품별로 또 지역별로 좀 나눠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면 어떨까요? 네, 먼저 채권 시장은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머징 국가에 대해서는 소폭의 매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선진국은 매도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준비된 그림 보시면 선진국 쪽에서는 확실히 매도로 돌아섰고요. 이머징 쪽은 큰 변화 없이 매수가 그냥 진행되는 모습인데 지역별로 쪼개놓고 보니까 일단 채권 쪽에서는 독일 채권을 중심으로 파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머징 쪽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중심으로 사는 모습, 즉 브라질 채권을 사고 독일 채권을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채권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이고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국가에는 큰 변화가 없이 매수가 유입되긴 하지만 매수의 폭이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인데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쪽에선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모습이었고 이머징 쪽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는 있지만 빠져나가는 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죠. 국가별로 보시면 미국 쪽에서의 자금 이탈이 가장 가파르게 진행되는 모습이었고요. 이머징 쪽에서는 아시아 쪽에서는 조금 덜 빠져나가는 모습, 그 외 여타 국가에서 조금씩 유입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국가별 차별화가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준 앵커가 전해주는 대로 ETF 시장에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또 미국을 중심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품별로 봤을 때는 국가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급등에 따른 변동성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위험자산에서는 조금 이탈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국가별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에 있어서의 매도가 점차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런 반면에 또 이머징 국가로는 소폭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점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채권금리라고 하는 게 물가와 국가 경제의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죠.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하반기에 조금이나마 회복이 된다라는 시각이 유지되고 유가가 반등을 하고 이런 부분에 연결될 경우에는 최소한 인플레까지는 아니더라도 디플레 탈출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의 투자 전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약간의 인플레를 사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인플레를 그런 사는 전략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싸냐 여부인데 우리 시장 내에서 그런 종목 금리 상승의 수혜로 인식이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들이 뭐가 있냐를 살펴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은행, 보험, 그리고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에 덜 민감한
내구 소비재 쪽에서는 반도체와 같은 업종의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자금 시장의 변동성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금리 인상, 인플레에 오히려 반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디플레 완화 국면이 아니라 정말 인플레로 심각하게 들어가는 국면이라면 뭐 큰 폭의 조정을 받겠지만, 적절한 인플레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들, 뭐 기계업종이 되었든 산업재 쪽이 되었든 건설업종이 되었든 아니면 뭐 철강, 소재와 같은 이런 업종들의 상세가 뒤이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의 신호에서는 은행주나 보험주, IT 대형주 쪽에 무게를 두시고요. 만약에 인플레가 계속 확산되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는 뭐 해운을 포함한 소재, 산업재 쪽의 종목군들을 추가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적절한 투자 전략이 될 것이다라는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우리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을 일단 점검해 봤는데 여전히 그리스 변수는 시장에서 압박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간밤에서도 뭐 그리스가 일단 IMF의 자금 상환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채권단과의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라는 발언도 나오면서 일단 우려감을 낮추는 모습도 관측이 됐었는데요. 그리스 상황 현재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근데 뭐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첫 단추를 뭐 꿰는 정도? 아직 그러니까 이제 단추를 끼우려고 하는 정도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리스의 중장기 채무 상환 일정을 만약에 그대로 지켜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리스가 언제 IMF에서 졸업하느냐, 2040년이나 되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IMF에 돈 얼마 갚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스는 지금 매일이 빚잔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까지는 굉장히 촘촘하게 상환 일정이 끼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첫 단추도 안 깬 것에 불과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과연 이 중장기적으로 이 채권의 상환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다시 한번 헤어컷을 해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진행되는 논의가 뭐 잘 진행된다고 해서 그리스는 호재도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 논의가 또 지연된다고 해서 그게 또 악재라고만 볼 수도 없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금 이만큼의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장기적으로 녹여낼 거냐, 그리스 경제 자체는 과연 살아날 수 있는 독자적인 생존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지금 살펴보시면 그리스 은행의 ECB 의존도가 급감했다가 최근에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결국 ECB 쪽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느냐가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크 파버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그리스 익스포저는 대부분 줄여놨는데 그 줄여놓은 게 모두 어디로 갔느냐, ECB하고 IMF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 쪽에서 그리스를 끌고 가면서 지중해 쪽으로의 발판을 삼을 가능성, 마크 파버의 어떤 정치 경제학적인 그런 얘기들은 충분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정을 받는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치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미묘한 시점에 그리스는 어차피 지금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이슈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네, 그리스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꿰지 못해서 시장에 계속 변수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시장의 파급 효과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대외경제연구원에서도 그리스가 뭐 디폴트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경제와 그렇게 큰 상관관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주변 분위기를 살펴보게 되면 이게 만약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소로 가게 될 경우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일시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 그렉시트로 가는 그림만 아니라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렉시트까지 가서 이것이 뭐 다른 국가와의 연합으로 가게 되는 뭐 정치 경제학적인 문제로 가게 되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도 그동안 뭐 그렉시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렇게 가지 않을 거다라는 시각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일시적인 디폴트와 일시적인 그렉시트 가능성이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뉴스는 여전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들의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다시금 반등을 노리고 있는 블랙베리와 LG전자의 주가를 비교했었는데요. 일단 블랙베리의 주가는 6%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시사점 얻을 수 있을까요?
블랙베리의 오늘 반등은 뭐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T모바일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투자 의견의 변경이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애플이 블랙베리를 인수할 수밖에 없는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기업 시장, 그러니까 B2B 시장, 기업 비즈니스 시장에서의 보안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블랙베리는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주가는 지난 2014년까지 8달러에서 6달러에서 18달러까지 거의 뭐 300%의 주가가 뒤흔들릴 정도로 불안한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뭐 삼성전자 아니면 뭐 애플 쪽에서 계속 M&A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적과 상관없이 굉장히 좁은 구간 안에서의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가격만 확정이 된다면 그 매각 가격으로 아마 주가가 크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뭔가 장기적인 그림에 있어서는 이제는 변동성 구간을 지나서 새로운 변동성 구간을 맞이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블랙베리는 B2B 시장에서 보안이라고 하는 무언가 확실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꾸준히 회자가 되고 있고 M&A 대상 종목으로서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확실한 해자를 하나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게 M&A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블랙베리 같은 경우에는 B2B 시장에서 보안 능력이라는 상당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제품 주자가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자, 이제 신제품을 내놓은 국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반응이 현재 뜨뜻미지근합니다. 어떤 부분들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LG전자는 블랙베리랑 반대로 무언가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게 가장 문제라는 거죠. LG전자 떠오르는 이미지가 지금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G3의 성공으로 어느 정도 과거의 그 오명은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G4가 지금 그렇게 약진하고 있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의 갤럭시 S6도 말 그대로 하드웨어 끝판왕이라는 그런 평가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 판매량은 아직까지 그렇게 약진하지 못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물론 정확한 판매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G4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죠.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G4가 나오니까 아마 영업이익이 조금씩 회복을 보이면서 주가도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 2008년도 이때 보였던 이런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약진을 하면서 2015년도 하반기에 되면 주가가 올라갈 거야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걸 과연 누가 믿느냐라는 거죠. 갤럭시 S6와 엣지도 지금 현재 장담할 수 없는 시점, 애플 정도만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을 확실하게 내고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시점이고요. 중국의 지금 대부분의 휴대폰 회사들의 수출량, 스마트폰의 수출량이 처음으로 감소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는 시기에 G4가 잘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너무 앞서간 생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그러면 다른 부분, 가전 부분, 백색 가전 부분에서 TV 부분에서 약진할 수 있느냐? 이것도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주요 시장이 북미 아니면 남미를 포함해서 이머징 마켓인데 이머징 마켓에서 불안감은 최근에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율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LG전자가 우리가 강점을 볼 수 있는 건 주가가 싸다라는 것입니다. 역대 거의 최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손실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전장 부품 쪽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G4를 포함한 하반기에 나올 프리미엄 폰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은 여전히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G전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승률이 높기 때문에 뭐 조금 사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다른 종목보다 수익률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그래서 정말 길게 보고 조금씩 뭐 분할해서 해보겠다라면 오케이. 근데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싸다라는 이유만 오를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와 함께 LG전자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볼 텐데요. 양시장 어제 모두 다 올랐는데 어느 시장에 좀 더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오늘장 선전략에서 함께하겠습니다.